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하루를 즐기는 데에 진심이었던 나.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내 별명은 새놀이였다. 야, 새놀아. 친구들은 그렇게 불렀고 나는 그 별명이 참 마음에 들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즐겁지 않으면 못 버티는 성격이었다.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했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억지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참고 넘기는 걸 못했다. 직업도 그랬다. 체험하고 리뷰하는 일을 글로 풀어내는 프리랜서. 그게 나였다. 좋아하는 걸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덕업일치의 삶을 살던 중 한 사람을 만났다. 3살 어린 남자. 거래처 신입이었다. 남들과는 다르게 자기 제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쿠폰도 주고 수정 요청도 여러 번.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품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혼주의자였던 내가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 집 식구들이 문제였다. 남편의 가족은 부모님과 형과 여동생 그리고 형의 아내가 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유독 강한 말투로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분이었다. 시누이는 아직 미혼으로 부모 곁에서 철없는 막내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과묵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고 그의 아내, 형님은 단정하고 조용하면서도 속이 단단한 느낌을 주는 분이었다. 결혼 전 몇 번 마주했을 뿐인데도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은근히 바랐다. 나는 조건 없는 결혼을 원했고 우리 집에서도 지원은 하겠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달랐다. 상견례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누이가 말했다. 어머, 가방 그거 유행이라며? 새언니도 그거 하는 거야? 우리 집은 굳이 그런 거 엄청 코스프레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무슨 명품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줄 알았나 보다. 있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엄마가 졸라서 졸업기념으로 사준 가죽 가방 하나였다. 근데 그걸로 시작된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기가 찼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건 사실 좀 그래요. 결혼 비용 대부분은 사돈댁에서 해주셔야 흐름상 맞죠. 그 말에 우리 부모님도 나도 심지어 내 남편까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나 장가 안 가고 평생 혼자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후 예단 예물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예단과 예물 문제를 두고 보여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말 속에 감춰진 욕심과 계산 때문이었다. 언니는 그냥 평범하게만 하면 돼요. 저희 집은 막 3천, 5천 그런 거 안 바라거든요. 1,000만 원 선이면 오빠 체면도 살고 언니도 부담 없고. 그쵸, 엄마? 그럼 요즘엔 다 그렇게 해. 예단이 꼭 비싸야 하는 건 아니지. 근데 괜찮은 반지 하나쯤은 있어야지. 어른들 보시기에 괜히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그 순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인 듯 들렸지만 결국 정해진 기준 아래 내 몫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격이라는 걸 모르셨다. 말 한마디에도 예의가 없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그 나이에 결혼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뭘 바라는 줄은 몰라도 눈치껏 해야 하는 거야. 그 말투에는 며느리를 향한 기대나 존중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와 위계만이 담겨 있었다. 형식적인 예단 예물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상하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마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어디 내가 우리 집에 만나보자 하는 듯한 태도랄까. 결혼을 하고 난 뒤 나는 점점 형님에게 더 끌렸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늘 침착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말 돌리기에 바쁠 때에도 형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말 한마디를 던지곤 했다. 그런 형님을 나는 점점 닮고 싶다고 생각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싶을 때 형님은 늘 조용히 나를 바라봐 주었다. 그 눈빛 하나에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 보이던 형님에게도 숨겨진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형님의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폭발했다. 형님이 아주버님과 이혼했다는 소식은 조용히 퍼졌다. 누구도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느껴졌다.
이혼의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형님이 떠난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남편을 그렇게 만든 가족들 때문이었다. 그게 형님이 남긴 진짜 진실이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많았던 거겠지? 형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떠났고 그 이후 아주버님과는 거리를 뒀다. 아주버님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형님 동네 근처에 들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떤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다. 가끔 형님을 떠올리며 나는 그날 형님이 했던 말을 되새겼다. 형님이 내게 조용히 말했던 적이 있다. 결혼은 그 사람만 보고는 못하는 거야.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는지도 꼭 봐야 해.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형님의 이혼은 슬픈 결말이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형님이 자기 삶을 다시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 형님이 떠난 뒤 넉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시어머니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어조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 달 제사 너희가 맡아라. 갑작스러운 통보였다.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제사를 주관하라는 말이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 전부터 예정된 칠순 가족 여행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그때는 이미 친정 쪽 일정이 잡혀 있어서요. 그리고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몇 분 후 신우이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스피커폰 통화가 다시 울렸다. 봐봐 엄마, 내가 그랬지? 고분고분 안 한다니까. 예의도 없고 말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어. 나는 숨을 깊이 내쉰 뒤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문자 하나를 보냈다. 형님 자리까지 제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번까지만 어머님과 아가씨께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 일정이 잡혀있던 터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며칠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폭풍 전야였다. 며칠 뒤 남편에게 전달된 어머니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엄마가 이번에 김장하신대. 당신더러 1박 2일 동안 와서 같이 하자고 하셔. 김장요? 어머님 평소엔 김장 안 하셨다면서요? 사드시잖아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나를 보며 무언가 더 전하려다 말았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직접 여쭸다. 그러자 들려온 건 폭발하듯 터지는 분노의 말들이었다. 내가 너한텐 사람도 아니지. 뭐 하나 제대로 말하면 되받아치고 내 멋대로 하고 너는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이 맞긴 맞니? 욕설까지 이어졌다. 평소처럼 통화 녹음은 자동으로 되어 있었고 나는 그 파일을 곧장 남편에게 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몇 분 뒤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족 단톡방도 조용해졌고 눈에 띄게 내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시어머니의 반격은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꾸미는 침묵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형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그 둘은 어떤 경우에도 경계 늦추지 마. 진심으로 조심해야 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날은 마침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한창이었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다. 나는 바쁜 와중에 겨우 통화를 받았다. 이번 주말에 김장하니까 내려와. 어머님, 이번 주말은 회사에 나가야 해요. 지금 저희 팀 전체가 다 출근 중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버럭 화를 내셨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김장을 안 했던 줄 아냐? 너한텐 내가 사람도 아니지. 그동안 참아줬더니 이젠 날 무시하냐? 퇴근 후 남편에게 욕설이 들어간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내가 엄마랑 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어. 이번엔 진짜 당신 마음대로야. 화가 났지만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어머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송금 영수증과 함께 아주 공손한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님, 이번 주말 김장 일정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김장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단톡방이 폭발했다. 와, 저거면 김치 사고도 남겠다. 엄마, 나도 용돈 좀. 우리 마누라 짱이다. 정작 시어머니는 몇 시간을 말이 없으시더니 딱 한마디만 남겼다. 그래. 그 이후로 김장 얘기는 쏙 들어갔고 나는 그 100만 원으로 처음으로 조용한 시댁의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김장 소동이 지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이번엔 시누이 쪽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을 전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여동생이 애가 생겼대. 결혼은 2달 뒤쯤이래.
엄마가 지금 완전 정신 없다고 하네. 놀랍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았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신우이가 새 살림 차리는 거잖니. 오빠 체면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좀 도와줘야지. 단호히 거절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다. 어머님, 저희도 아이 계획 중이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요. 저희 형편도 여유롭진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곧장 볼멘 소리를 내뱉었다. 너희는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했잖니. 걔는 그것도 다 생략하겠다고 했고 애도 가졌는데 이럴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무슨 세상에 오빠 체면이 이렇게 없게 만들어. 신우이도 직접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뻔뻔했다. 언니, 나 원래 그런 거 안 바라는 사람인데 오빠니까 부탁하는 거야. 엄마가 막 뭐 해달라고 해서 하는 말이지. 나 진짜 부담 줄 생각 1도 없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결혼할 땐 신우이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땐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솔직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몸에 변화가 왔다. 임신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얼굴을 마주봤다. 남편은 순간 말이 없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야? 라고 묻는 목소리는 놀람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전 지원 얘기는 흐지부지 됐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여동생 입장을 생각해 신혼여행 용돈으로 100만 원을 따로 챙겨주었다. 그게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했다. 2달 뒤 신우이는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딸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푹 빠져 있었다. 내 임신도 조용히 시작되었다. 입덧도 거의 없었고 진통도 짧았다. 딸이 태어났을 땐 남편이 먼저 울었다. 아이를 안고는 한참을 말없이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산후조리원에서 며칠 머문 뒤 친정으로 옮겨 몸조리를 했다. 엄마는 하루하루 살뜰히 챙겨주셨고 나는 딸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쉬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시댁에도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시댁에 첫 인사를 가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얘는 왜 이렇게 눈매가 답답하니? 얼굴 생김새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갓 태어난 손녀를 두고 던질 말로는 너무도 서늘했다. 남편이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지만 엄마, 애기 이제 갓 태어났잖아. 아기 얼굴은 크면서 많이 바뀌어. 아니, 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누굴 닮은 건지 몰라. 이런 건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다. 대신 시누이 아이의 돌잔치에는 얼굴을 비췄다. 그러다 딸의 첫 돌을 앞두고 시댁에 간 날이었다. 간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말했다. 얌전한 건 좋은데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거 방임이라고도 하더라. 신우인의 딸은 눈도 반짝이고 손에 뭘 쥐어줘도 금방 반응하던데 얘는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딸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돌잔치를 앞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말은 없었지만 남편과 나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도 시댁에서는 어김없이 식사 준비와 뒤처리를 며느리 몫으로 넘겼고 나는 묵묵히 부엌에 서 있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그나마 돌아가며 손을 보태주었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말투와 분위기를 유심히 살피고 계셨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뒤뚱뒤뚱 걷거나 책장을 넘기며 놀았다. 조용하던 딸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기 전까지는 나는 깜짝 놀라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갔다. 거실 한쪽 작은 책상 앞에 앉아있던 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남편도 뛰쳐나왔다.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걸 직감하며 몸 이곳저곳을 살폈고 나는 그때 봤다. 딸의 허벅지 안쪽 선명하게 박힌 손톱 자국. 그 자국은 반달 모양으로 붉게 패여 있었고 가까이 있던 호박바지 아래 레이스에는 빨간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랩처럼 붙이는 매니큐어 조각. 그리고 그 색깔은 시어머니 손톱에 있던 것과 정확히 같았다. 남편도 그 장면을 목격했고 아이를 안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옆에서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검지 손톱, 매니큐어 한쪽이 깨져 있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길래 콕 한번 찔러본 거야. 울 줄 몰랐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애를 엄마가 그 손톱으로 찔렀다고? 나는 딸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다. 남편은 뒤따라 나왔고 아주버님과 조카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당까지 따라 나왔다. 아버님만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으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오늘 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하마.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 곁에조차 제대로 다가서지 못했다. 남편 역시 어머니를 더 이상 덤마라 부르지 않았고 그 호칭은 조용히 입에서 사라졌다. 시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다. 아이의 돌잔치도 조용히 가까운 가족 몇 명만 불러서 소박하게 치렀다. 그날 시어머니는 초대받지 않았다. 초대하지 않은 것도 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시누이는 해외 발령이 났다며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떠났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누이는 떠난 뒤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그나마도 처음엔 영상통화 한두 번 있었지만 곧 통신 상태가 안 좋다는 핑계로 멀어졌다. 며칠 후 남편의 폰으로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전 같으면 조심스레 말문을 여시던 분이 그날은 단호한 목소리였다. 너희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오래 고민했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우리는 깜짝 놀랐지만 사실 이해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늘 조용히 어머니의 폭언과 일방적인 판단을 참아왔고 아버지로서의 체면 때문에 묵묵히 지내셨다. 하지만 아이에게 손을 댄 그날 이후 남편도 아버지 앞에서 더는 어머니를 감쌀 수 없었기에 아버지의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옳았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시아버지는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셨다. 마당 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겠다고 했다. 출발하는 날 우리가 배웅을 나가자 시아버지는 한참 안아주셨다. 내 덕분에 내가 용기를 냈다. 너처럼 살아야겠더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취를 감췄다. 동네 지인들 말로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파라집 한 채를 얻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시누이도 연락을 끊었고 시아주버님도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그녀가 만들었던 관계의 틀 안에서 하나둘 밀려나며 고립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 근데 너무 늦었어. 나도 이제 그 사람 아들이란 말 하기 싫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만든 고집과 차별, 냉정함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누이도 그 나라에서 정착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어느 누구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끔 친정엄마가 물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니? 나는 그 말에 매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그날 들었던 말들과 아이의 울음이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다. 그 손톱 자국은 아직도 아이 허벅지에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살은 자랐고 색도 옅어졌지만 나는 매일 목욕을 시킬 때마다 그 자국을 본다. 남편도 그 상처를 잊지 못했다. 딸이 욕조에 앉아 웃으며 장난칠 때 나는 남편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 괜찮아? 물으면 고개만 끄덕였다. 눈가는 자꾸 젖어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딸에게도 버림받았고 자식들은 물론 손주들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마당 없는 빌라의 좁은 방 하나에서 혼자 산다고 했다. 주로 아침에 나와 슈퍼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오후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만 멍하니 바라본다고. 시아버지께서는 몇 번 우리가 있는 곳에 다녀가셨다. 조용히 손녀를 안아주고 우리 부부와는 오랜 시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곁에 앉아 계셨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이기도 했다. 그의 침묵은 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진심인지 느껴지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우리는 이제 조용히 살고 있다. 그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없이 딸은 점점 자라났고 예쁜 말을 잘하게 되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며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았다. 어느 날 딸이 내게 물었다. 엄마, 이거 왜 생긴 거야?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나와 남편,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더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말이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아이의 몸에는, 마음에는 어떤 흉터도 다시 남기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지금 그렇게 흉터를 껴안은 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